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의 1급 비밀 기술. 2. 가장 큰 프로젝트가 활성화됩니다. 3. KF-21의 미라클가 나타났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가장 한국적인 게 가장 세계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는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말이지만 이제 와서는 부정적인 의미가 감해졌습니다. 일각에서 이 말을 한국 문화를 비꼬는 데 사용하면서 의도가 퇴색되었기 때문이네요. 그러나 적어도 무기체계에서만큼은 변함없이 한국적인 게 가장 세계적입니다. 대한민국의 K2흑표에 적용된 세계 최초의 기술은 미국과 독일의 주력 전차를 누르고 전 세계 방산 시장을 선점하고 있고 FA-50은 유일무이한 최첨단 기술을 통해 한계를 뛰어넘었는데요. 심지어 포동 전술에 있어서는 아예 전술 체계의 패러다임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를 홀려버린 한국 방산 기술력의 정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차에서 가장 중요한 건 화력 그리고 기동력인데요. 특히 전차가 전장의 최전선을 자유롭게 누비려면 우수한 험지 주파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주력 전차가 3.5세대에 자리 잡으면서 공격력과 방어력은 상향 평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험지 주파 능력이 더더욱 중요해졌는데요. 그리고 이 중에서도 K2흑표는 독보적인 성능을 자랑합니다. 바로 세계 최초로 K2에 적용된 반능동 유기압식 ISU 현수장치 덕분입니다. 현수장치란 차체의 진동을 제어해주는 서스펜션을 말하는데요. ISU는 초고압의 유압 서스펜션을 실시간으로 제어해서 어떤 험지라도 K2가 기동할 수 있도록 차체의 움직임을 최적화해줍니다. 이로 인해 기존 해외 전차들이 긴봉 형태의 토션바를 현수장치로 채택해서 스프링의 비틀림 특성만 활용한 데 비해 K2의 ISU는 더욱 다양한 스프링 특성을 활용해서 전차의 주행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데요. ISU의 유무를 쉽게 비유하자면 스프링 서스펜션을 보유한 차량과 능동형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보유한 차량의 승차감 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ISU의 장점은 단순히 주행 안전성과 승차감뿐만이 아닌데요. 유압 실린더를 이용해 차고와 차체자 세를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주포의 부양각을 더욱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곧 목표물 조준 능력과 명중률 상승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른바 K2 무릎 꿇기로 알려진 움직임인데요. 이렇게까지 차체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차는 K2 흑표가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말하자면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 K2에는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월한 현수장치를 바탕으로 기동간 사격 시에도 명중률을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ISU 방식은 일반 차량에는 시도되어 실제 운용되는 사례가 많지만 전차 적용 방식은 대한민국이 최초인데요. 높은 하중과 고기능성이 동시에 요구되는 정밀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해외 선진국조차 성공적으로 적용한 사례가 전무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 ISU 기술을 레드백 장갑차에도 적용하면서 기술력을 증명했는데요. 그 결과 레드백은 K21보다 더욱 육중한 무게임에도 불구하고 훨씬 만점적인 주행 성능을 확보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호주, 폴란드 등 해외 방산 시장에서 독보적인 우위를 차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왜 K2가 독일의 레오파르트 2, 미국의 해몬 에이브람스를 꺾고 전 세계 방산 시장의 차세대 주력 전차로 급부상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K2와 아주 비슷한 운명의 무기체계가 하나 또 있습니다. 바로 FA-50인데요. 최근 FA-50은 미들급 경공격기로서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한국 하이만의 특별한 제작 공정이 한몫했는데요. 이는 현존하는 최대의 방산업체인 록히드 마틴조차 보유하지 못한 패스와 대형 로봇 드릴링 시스템 LRDS 덕분입니다. 보통 항공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비행하며 엄청난 공기 저항을 견뎌야 하므로 아주 미세한 조립 오차도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항공기에서 가장 무거운 동체 구조물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렬된 상태로 조립됐는지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웠는데요. 하지만 카이는 자동 조립 장치 패스를 이용해 이러한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패스의 경우 동체 결함을 컴퓨터가 확인하기 때문에 오차율이 11,000인치에 불과한데요.
미터법으로 계산하면 무려 0.025mm에 불과할 만큼 정밀한 수치입니다. 쉽게 말해 일반 성인의 머리카락 굵기가 0.07mm에서 0.15mm인 걸 생각하면 패스의 조립은 머리카락 굵기보다도 오차값이 작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작업의 정확성은 물론 조립의 효율성도 극단적으로 높였는데요. 패스를 사용하기 전만 해도 한 명이 11일 동안 수작업으로 해야 했던 조립 작업을 이제는 고작 2월 5일이면 끝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형 로봇 드릴링 시스템인 LRDS도 패스 못지않게 굉장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투기의 경우 분해와 결합을 쉽게 하고 작업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해 용접이 아닌 리벳 고점 방식으로 결합이 진행되는데요. 하지만 전투기 한 대를 조립하기 위해 필요한 구멍의 개수는 주익과 미익만 17,000개에 전투기 전체를 놓고 보면 수십만 개에 달합니다. 게다가 지금까지는 이 구멍을 모두 사람이 뚫어야 했는데요. 그렇다 보니 수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한 것은 물론 실수가 발생할 확률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나 카이는 로봇 시스템을 이용한 자동화 공점을 적용하여 공정의 정밀성과 함께 수작업 대비 혁신에 가까운 작업 효율성을 보유하게 되었는데요. LRDS의 도입 전과 비교해보면 무려 84%나 작업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무기 체계는 이미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이 익숙해질 정도로 우수한 기술력이 접목되어 있는데요. 심지어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아예 전술 체계의 고정관념을 송두리째 박살내 버렸습니다. 바로 포병 전술에 혁신을 일으킨 K10 탄약 보급 장갑차입니다. 탄약 보급 장갑차는 애초 미국이 자동화 탄약 보급 장갑차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개발을 시도했지만 한번 포기했던 체계인데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실전에 적용 가능한 K10을 개발하는 데 성공하면서 오히려 미국으로 체계 역수출이 이루어졌습니다. 최대 104발의 탄약과 504개의 장약 추진체를 적재할 수 있는 K10은 운영병의 안정성과 피탄 노출 방지, 그리고 임무 지속성과 궤도 장갑차의 엄지 주파 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는데요. 미국은 이를 보고 포병 전술의 패러다임을 바꿨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K10이 개발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가 사용하는 포탄 운반 수단은 트럭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트럭 운반의 경우 유폭의 위험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적재 과정 또한 굉장한 중노동이라 병력의 피로도가 급증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러나 K10의 등장 이후 트럭 적재 시간 대비 14에 불과한 30분 정도면 적재가 끝나는 것은 물론 분당 12발의 포탄을 자동으로 보급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장갑차의 높은 방어력으로 인해 생존성을 크게 증가시킨 것은 물론 K9를 따라 어디든 이동할 수 있는 궤도 차량의 기동력까지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 덕에 K9 자주포의 전투 지속 능력은 사실상 무한해졌는데요. 더군다나 K10은 K9와 대한민국의 우수한 포탄, 장약까지 함께하는 패키지의 실현까지 이루어냈습니다. 다시 말해 K9를 도입하는 나라는 K10을 함께 도입함으로써 포병 전술 체계의 수준 자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이처럼 대한민국의 무기 체계는 단순히 공격력과 방어력에만 치우친 게 아니라 다른 나라는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디테일로 전 세계 밤산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미국, 독일처럼 기술력에 있어 정점을 찍은 나라일수록 이 디테일의 차이가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세계를 무대로 한 밤산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기술력은 이미 객관적으로 뛰어난 무기 체계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비판적 시선과 더불어 응원의 눈길이 함께한다면 대한민국의 발전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 전 폴란드에서 개최된 제30회 국제방위산업 전시회 엠스포. 이곳에서 들려온 믿지 못할 소식이 있습니다. 한국 무기 수입을 극구 반대하며 밥그릇 지키기에 나섰던 폴란드 방산 기업이 갑자기 입장을 180도 선회하고 한국 무기의 라이센스 생산을 도맡아 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거기다 이런 예상치 못한 선택의 결정적인 계기가 전차나 자주포, 전투기같이 군사기술이 집약된 강력한 병기도 아니고 고작 장갑차였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성사된 폴란드와의 당군 이래 최대 방산 빗길, 무려 20조라는 어안이 경병원 규모라서
아직도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루아침에 이런 큰 돈을 번다는 이야기가 잘 와닿지가 않다 보니 국내에서는 마냥 좋지만은 않은 목소리도 들려오는데요. 인도네시아라는 선례가 남긴 트라우마 때문에 폴란드가 그만한 돈을 낼 능력이 있기는 한지, 있다 하더라도 순순히 고돈을 한국에 넘기기는 할지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는 폴란드 내부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폴란드 국민들조차도 20조라는 금액을 정부가 감당할 수는 있는지, 한국 무기가 그런 과감한 결정에 합당한 성능을 내는지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 정부와 국방부는 한국에 대해 의아할 정도로 확고부동한 신뢰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미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K9, K2, FA-50 뿐만 아니라 보병 전투차, 레드백, 로켓포, 무인기 등 한국 무기라면 싹싹 긁어모아서 사겠다고 나서니 고맙기는 하지만 하는 한국이 오히려 당황스러울 지경이죠. 얼마 전엔 아예 4세대 주력 전차 K3를 공동 개발하자는 제안까지 해왔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젠 폴란드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알 수 없어 무섭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폴란드가 이에 더해 아무리 봐도 살할 이유가 없어 보이던 장갑차에까지 관심을 보여 더더욱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 장갑차에 홀딱 반한 것은 다름 아닌 폴란드 국영방산 기업 PGZ입니다. 방위 산업이라는 중대한 임무를 어깨에 짊어진 국영기업인 만큼 폴란드 내에 많은 방산 기업이 PGZ 산하에서 무기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한국과의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까지만 해도 폴란드 정부가 한국에 보내는 무한한 신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PGZ 입장에서는 한국 무기가 물밀듯이 들어오면 졸지에 국내 방산 시장을 내어주고 밥그릇을 뺏길 위협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 내부 인사의 입을 빌려 한국과의 계약이 폴란드 정부의 독단이며 한국 무기의 신뢰성 역시 의심간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반발해왔습니다. 이는 한국 입장에서도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될 뻔했으나 결국 계약은 무사히 도장을 찍으며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계약이 성사되고 나니 한국한테 으르렁대던 PGZ가 갑자기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며 꼬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폴란드한테 있어서 러시아의 마수가 코앞까지 닥쳐온 긴박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를 도우면서도 국방력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유일한 선택지는 한국밖에 없었습니다. 한국과의 방산 계약을 주도한 인물인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은 공식적으로 폴란드 내 2위의 권력자, 폴란드 정부 내에서 한국과의 방산 계약은 도장을 찍기 전부터 이미 기정사실이나 마찬가지였고 규모가 규모인 만큼 국론의 분열으로 계약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PGZ 산하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인물들을 모조리 축출한 것입니다. 특히 산하 기업 HSW의 사장 바르틀로미의 자용치의 쌓임은 최근 몇 년간 PGZ에서 일어난 가장 파격적인 구성원 개편이었는데요. HSW는 보르숙 장갑차와 K9의 차체로 만드는 크라브 자주포의 생산을 전담하던 기업인 만큼 기존의 입지가 결코 작지 않았음에도 한국과의 무기계약 성사를 위해 폴란드는 이들을 가치 없이 털어낸 것입니다. 이어서 신규 전차 도입을 반대했던 전차 생산 업체 부마르사의 대표이사 모니카 크루체크가 해임. 그 자리에는 도아수차트 국방장관이 신임하는 인물이 들어앉았습니다. 그리고 PGZ 본사는 국방부 차관 출신 세바스티안 크바웨크가 사장 자리에 앉아 중장비와 트램을 생산하던 세지에스키사를 인수하며 K2 흑표의 라이센스 생산을 맡기겠다고 밝혔죠. PGZ 내부의 이런 살벌한 권력 앙투는 당사자들한테는 비극이었겠지만 그 덕분에 한국은 라이센스 생산을 맡길 수 있는 믿음직한 전진 기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엠스포에서 만난 PGZ와 한국의 대표적인 방산 기업들은 특정 몇 가지 무기에 대한 개발 및 생산 협력을 약속했는데요. K9 자주포의 현지 생산에 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한 데 이어 보병 전투 차량 레드백, 다연장 로켓포 천무, 지상 무인 차량, 차세대 전차 K3에 대한 도입 및 개발 협력까지 이 자리에서 언급이 되었죠. 그런데 이와 함께 의외의 이름이 들려왔는데요. 바로 K808 차륜 장갑차였습니다. 베코라는 별명으로도 알려진 K808 차륜 장갑차는 노후된 기존 장갑차를 대체하고 보병부대의 임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되어 2018년부터 야전 배치가 시작되었습니다. K808은
보병 전투용 장갑차 IF로 분류되며 전방의 야지 및 산악 지역에서의 전개, 수색 정찰 임무를 담당합니다. 승무원 2명과 승차 보병 10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지상에서 시속 100km, 수상에서 시속 10km의 속력을 낼 수 있죠. 이는 무한궤도 대신 타이어 8륜을 채택하고 420마력 엔진을 탑재함으로써 중량을 줄이는 동시에 연비도 크게 올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한궤도에 비해 줄어든 험지 돌파력은 타이어 공기압 조절 장치를 통해서 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간편한 다이얼 조정만으로 타이어 공기압을 조절할 수 있는데, 팽팽하게 채워서 포장도로에서의 기동성을 극대화하거나 덜 채워서 연약 지반에서의 접지력을 늘리는 등 다양한 지형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K4 고속 유탄 기관총 혹은 K6 중기관총으로 무장하고 있어 어느 정도 화력 지원도 가능합니다. 게다가 올해부터는 이 무장들을 원격 조작 화기체계 RCWS에 통합해서 무인 포탑으로 운용하는 개량까지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승차감이 일반 승합차 못지않게 좋고 냉난방 장치까지 탑재되어 있어 일선 장병들이 매우 선호하는 차량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잘 만든 장갑차라면 꼭 한국에만 있는 것은 아닌데, 폴란드가 K808을 굳이 사들이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와닿지는 않습니다. 여기에도 뒷이야기가 있는데요. 폴란드는 과거 핀란드로부터 파트리아 장갑차의 기술을 수입한 적이 있었습니다. 파트리아의 라이센스를 받아 생산한 로소막 장갑차는 나름대로 괜찮은 성능을 보여줬지만 성능 외적인 문제가 빈발해서 폴란드 입장에선 불만이 많았습니다. 일단 핀란드로부터의 부품 수급이 원활하지 못했고 라이센스 갑질로 인해 수출길도 막혀버렸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장장 9년에 걸친 기간을 들이고도 수륙 양용 기능의 개발에 실패한 점이 폴란드인들의 심기를 크게 건드렸는데요. 폴란드는 이번에 한국과 거래의 물꼬가 뚫린 김에 수륙 양용 기능이 처음부터 탑재되어 있고 부품 수급 역시 쉬울 것으로 보이는 K808을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이센스로 더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아예 폴란드의 기술과 자금을 직접 투입해 K808의 차체를 이용한 강화 파생형을 한국과 공동 개발하겠다고 나섰죠. K808의 진면목은 이 웰메이드 차체에 있는데요. 수륙 양용에 튼튼하고 내부 공간도 널찍하니 개조를 통해 갖가지 파생형을 만들기가 매우 수월하다는 것입니다. 천호라는 별도의 이름이 붙은 30mm 차륜형 대공포, 지휘 통제 체제를 탑재한 지휘소 차량, 야전 앰뷸런스 등 파생형이 모두 K808의 차체를 활용해서 탄생했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파생형 중에는 120mm 박격포, 90mm 직사포를 탑재한 사양이나 심지어는 120mm 저하포를 달아서 아예 탱크에 가까운 형상으로 만들어 놓는 계획까지 있다고 하는데요. 폴란드는 이 압도적인 호환성에 반해 이참에 아예 파트리아나 로소막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한 장갑차 이상의 무언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폴란드는 일단 잘 만들어 놓은 차체부터 기존 17톤급에서 거의 2배에 가까운 30톤급으로 불려놓을 계획입니다. 현재 한국은 신속 도입 사업을 통해 K808에다 이탈리아제 첸타우로 이 105mm 포탑을 없어 차륜형 경전차로 탈바꿈 하는 파생형을 실험 중인데요. 아무래도 포탑이 전차 수준이 되다 보니 중량과 반동이 커서 17톤급 차체로는 완벽하게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폴란드가 경전차라는 이름을 듣고 솔깃해져서 뛰어든 것이죠. 폴란드는 차체 문제를 공동 개발을 통해 체급을 불려서 해결하고, 이에 더해 포탑 역시 새롭게 자체 제작해서 없을 것을 제안했고 한국 역시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차체가 감당할 수 있는 중량이 늘어나면 포탑뿐만 아니라 교량을 없앨 수도 있어 이 공동 개발이 잘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교량 장갑차로의 파생 역시 예정되어 있죠. 이렇게 되면 K808의 파생형으로 보병의 전투작전에 관련한 거의 모든 일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신속한 병력 수송 및 전개, 도하, 교량 설치, 대공방어, 화력 지원, 야전 지휘, 응급 환자 수송까지 장갑차 하나 잘 만들어 놓으니 전부 해결되는 것이죠. 이러니 폴란드가 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폴란드 내부에서도 아직까지 한국산 전차나 전투기에 대한 회의론이 완전히 사고라들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K808만큼은 반드시 사와야 한다며 열성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9년에 걸쳐 질질 끌다가 결국 수륙 양용 개발에도 실패한 핀란드와 파트리아에 아직도 치를 떨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에 파트리아의 라이센스 기간이 종료되면 한시라도 빨리 한국의 장갑차로 넘어갈 수 있도록 쟁걸음을 시작한 것이죠. 이렇듯 시장 경쟁력을 만드는 것은 결국 뛰어난 기술력과 신뢰입니다. 폴란드가 한국과 한국 무기를 그렇게까지 환영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죠. 그리고 이를 가능케 한 것은 대한민국 방산 기술자분들의 밤낮도 없는 피와 땀입니다. 최근 복잡이 형상으로 개발되었던 KF-21의 시제 4호기와 6호기에 적용되는 무기 플랫폼이 마침내 공개되어 전 세계적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파일럿과 함께 무기 관제사가 탑승하는 복좌 전투기는 각종 무기체계 운용의 전문가를 태우고 있는 만큼 단좌형에 비해서 훨씬 폭넓은 임무 수행이 가능한데요. 한국이 만드는 전투기 KF-21의 복좌형은 어떤 무기체계를 운용하게 될 것인지 눈길을 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공개된 정보는 극히 적어서 진행 상황이 알려진 바가 거의 없었죠. 그런데 얼마 전에 드디어 그 세부적인 정보가 공개된 데다가 심지어 계획 단계도 아니고 개발 완료에 임박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나 전 세계가 큰 충격을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KF-21의 시제기가 성공적으로 하늘을 가른 뒤로 KF-21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만들 수 있는가에서 어떻게 쓸 것인가로 옮겨갔습니다. 기왕 채원 설정과 탑재 무장에 아무런 제약이 없는 순수 국산 전투기를 만들었으니 가능한 한 모든 방향으로 써먹어 보자는 것이었죠. 물론 KF-21의 제작사인 카이도 KF-21이 단순히 비행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공군과 국가의 핵심 전력으로 전쟁이 났을 때 정해진 임무를 수행하고 적과의 전투에서 우세를 점해야 한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증명하듯 KF-21을 활용한 수많은 파생형에 대한 예상 질문들 중에서 카이가 노라고 대답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활용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개발했다는 증거죠. 전자전기 개량 가능성, 공대함 성능, 함재기 개량 가능성, 캐터펄트 호환성, 단거리 이륙 능력 등 수많은 질문들에 대해 카이가 내놓은 대답은 전부 예스였습니다. 그리고 카이는 사람들이 원하는 KF-21의 성능 그 이상의 미래까지 내다보았습니다. 바로 유무인 복합편대인데요. KF-21 한 대가 3에서 4대의 무인 전투기 쿠스 LW를 거느리고 편대를 꾸려 작전하는 개념입니다. 한국이 자체 개발하는 무인 전투기에 대한 계획은 사실 이미 수년 전부터 존재했습니다. 가장 큰 목적은 한정된 국방 자원의 효율을 높이는 것으로 충원 가능한 병력이 점점 줄어드는 만큼 한 명의 병사에 최대한의 전투력을 부여하기 위해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무인 전투기를 실현하는 데에만 성공한다면 의외로 상당히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본래 목적과 같이 한 명의 파일럿이 한 번의 비행으로 기존의 4에서 5배에 달하는 작전 능력을 보유하게 되어 작전 효율성이 크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는 한국의 전투기가 맞서 싸울 상대가 주로 누가 될지를 떠올려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인기의 경우 조종석과 긴급사출 장치, 생명 유지 장치 등 파일럿을 고려한 장비들을 일체 탑재할 필요가 없고 덕분에 완전히 무장량과 기동성, 스텔스 성능에 집중할 수 있게 되죠. 한편 무인기들을 조종하게 되는 유인기의 설계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장점도 있는데요. 무장의 양과 종류를 편대 무인기에 분배할 수 있고 역시 그만큼 파일럿 방어와 스텔스 성능을 더욱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KF-21은 제한적인 스텔스로 인해 4.5세대기로 분류되는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드포인트의 필요성이 줄어서 5세대 전투기급 저피탄 성능을 획득할 수 있게 되는 데다 무인기를 통한 탐지 및 공격 범위의 확장으로 5.5세대에서 6세대에 해당하는 극대화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기존 공개된 정보를 수합한 KF-21 유무인 복합 편대의 효과인데요. 얼마 전 성황리에 막을 내린 대한민국 방위산업전 DX 코리아 2022에서 추가적으로 공개된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기본적인 무인기의 임무는 3에서 4대 편대로 유인기 호위와 정찰 대행을 맡는 것임에 변화는 없지만 여기에 더해 상황에 따라 자폭도 가능해졌죠. 또한 지상 관제소, 유인기, AI 세 가지 방법으로 모두 조종이 가능해서 무인기의 재운릉을 유도하는 전자전 상황에서도 조종 권한을 바꿔가며 작전을 지속하는 능력까지 획득할 예정입니다. 호위 능력의 범위 역시 확대되어
기존의 지상 방공망에 대한 호위 능력뿐만 아니라 상공의 적기의 공격으로부터도 모기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추령 6,500파운드급 국산 터보팬 엔진의 애프터버너 기능까지 탑재해 마음속에 달하는 속력을 낼 수 있다는 점이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무인기의 속력이 빠르면 빠를수록 내부 무장창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의 초기 가속에 드는 연료를 절약해서 사거리에서 이득을 볼 수 있고 같이 편대를 이루는 유인기의 속력 제약도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조사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당장 내년부터 제작이 시작되기 때문에 바뀌는 일이 없는 결정사항이라는 점이 충격을 더했습니다. 웅비 내 웅비가 테스트베드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그걸 통해서 유무인 편대 임무 수행이 가능하게 검증이 되면 다른 유인기 플랫폼으로 확장을 할 것 같긴 해요. 현장의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미 지상 실험을 마쳤고 테스트 베드 기체 KT-1 웅비와 비행을 앞두고 있다. 비행 시험을 통해 성능이 검증되면 FA-52의 HKF-21 등 국군의 다른 유인기 플랫폼으로 시스템을 확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쿠스 LW와 함께 전시회장에서 뜻밖의 형상도 모습을 드러내 몬밀리터리 매니아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는데요. 전시되어 있는 쿠스 LW의 모형 뒤에 LW에 밀려나 폐기된 줄 알았던 디자인인 가오리 X의 형상 역시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오리 X는 쿠스 LW에 앞서 등장했던 무인기 형상의 가칭으로 수직 수평 미익이 없고 동체 전체가 건 날개인 전익기 형상을 띠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전익기 형상은 스텔스 측면에서는 월등한 성능을 보여주지만 대신 기동 성능이 매우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대로 모습을 감추는가 했던 가오리 X가 쿠스 FC로 이름을 바꾸고 대한항공의 전시장에 모습을 나타낸 것이죠. 대한항공이 밝힌 쿠스 FC의 운용 용도는 차세대 다목적 스텔스 무인항공기로 다목적이라는 수사가 붙은 만큼 무인기 편대 작전, 무인기 단일 작전, 정찰, 폭격 등을 모두 수행할 수 있어 쿠스 LW 대비 훨씬 더 폭넓은 작전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폭격 임무가 추가된 만큼 쿠스 LW보다 한층 더 강한 1만 파운드급 엔진이 탑재될 예정이고 전익기 형상에 더해서 한국에서 자체 개발한 레이더 전파 흡수 물질 RAM과 레이더 흡수 구조 제레스도 적용되어 피탄 면적을 극도로 억제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추후 쿠스 FC는 적진 깊숙이 침투해적 레이더의 신호를 수집하고 필요하다면 요충지의 폭격으로 타격도 주는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대한항공은 이 두 가지 무인기와 함께 중고도 무인기 모하브도 개발했습니다. 쿠스 FS로도 불리는 이 중고도 무인기는 쿠스 FC 이상으로 정찰에 치우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낮은 고도에서 고해상도의 센서와 다중화된 데이터 링크를 통해 적지의 선명한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차후 가칭 전술급 유도무기로 불리는 국산 공대지 미사일이 개발되면 공격기처럼 근접 화력 지원 임무까지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아이쿠스 FS는 개발 완료 선언만 되지 않았을 뿐 이미 완성이 되어 있으며 아예 전시회 현장에 실물이 전시되어 있었는데요. 쿠스 FS는 본래 2017년 실전 배치 예정이었으나 결빙 등 치명적인 문제로 인해 시제기가 추락하는 사태가 발생해 계획이 수차례나 미뤄졌었죠. 이대로 유명무실해지나 싶었던 쿠스 FS가 마침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그 모습을 대중 앞에 드러낸 것입니다.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쿠스 FS는 양산을 위한 행정적 처리만 남아있는 상태라 99.9% 완료된 사업이며 실전 배치된 후에는 엔진을 터보프롬에서 터보팬으로 교체하여 고고도 무인기로 변경, 해상형이나 스텔스 기능 탑재 등 핵심적인 개량 방안 역시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한국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무인기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해외에선 유례가 없는 경우라며 혀를 내두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은 매번 아주 이른 시기에 무인기의 수요를 알아보고 개발에 돌입했으며 심지어 거의 모든 부품을 국산화해서 채워놓기 때문에 작전 환경 변화에 따른 재원의 변경도 자유롭죠. 모스크바함 침몰의 주역으로 명품이라고 평가받는 티르키 예산 무인기 바이락타르도 외산 센서를 사다 달았고 레이더와 위성통신 모듈은 국산화는커녕 수입도 못해서 탑재할 수 없었죠. 그럼에도 훌륭한 전과를 세우면서 활약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뛰어난 국산 부품으로 전신 무장한 한국 무인기의 활약을 기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인기의 국산화율이 이 정도로 높은 나라는 미국과 이스라엘을 제외하면 한국밖에 없다고 하죠. 게다가 5년 전을 기준으로도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무인기를 상당히 많이 운용하는 편이며 한국보다 무인기가 많은 나라는 인구부터가 압도적인 중국과 인도뿐입니다. 심지어 이때는 앞서 소개한 무인기들이 없었으니 앞으로는 훨씬 많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렇다 보니 한국의 무인기 전력 확대에 대해서 무인기 국산화 개발 계획이 전무하다시피 한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개미떼 같은 무인기 전력을 지닌 중국도 몹시 경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절대적인 인구와 병력이 모자란 한국이 이렇게까지 무인기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중국을 겨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저질 무기를 만들어 놓고 성능만 그럴듯하게 부풀려서 발표하는 것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죠. 때문에 중국 내부에서도 자기들이 운용하는 무기의 성능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알아보고 찬사를 하는 한국 무기를 상대하는 상황이 달걸리 없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황에서 뻔히 보이듯이 현대전은 병력보다는 무기의 질로 겨루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한국이 압도적인 품질과 성능의 무기를 계속 개발해서 감히 타국이 넘볼 수 없는 튼튼한 국방력을 유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